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올해 법인 파상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하는 등 통계 작성 이래 문을 닫는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도 올라가서 또 회생,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려운 법인, 기업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올해 개인과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 어느 정도길래 이렇습니까? 네, 법인 법원 통계월보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올해 10월까지 이 자료를 보면은 법인 회생 신청이 네. 1,092건입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2%가 증가했고요. 올 10월까지요. 네네, 예. 증가했고 또 법인 파산도 네. 올해까지 누적이 1,840건입니다. 그러니까 회생보다도 회생 신청보다 법인 파산이 더 많죠. 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16.2% 증가했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서 좀 파산과 회생 신청이 줄었거든요. 네. 이게 좀 줄다가 이게 다시 이제 2023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좀 늘기 그러니까 2022년도에 좀 저점을 찍고 다시 2023년도에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에는 이게 이 지금의 뭐 경기 침체가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된 이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실이 심화되면서 이제 회생 파산 신청이 동반 증가한 거로 풀이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던데 개인 파산 신청도 굉장히 개인 회생 신청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규모 기록할 거라고 네, 하고. 뭐 일단 네. 지금 현재 뭐 자영업자의 상태를 보면은 자영업자 폐업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폐업 교수님. 상태가 지금 현재 최근에 매년 지금 1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폐업자가 네. 100만 이상이 지금 이제 폐업을 하고 있는 해마다? 상태. 해마다 네. 매년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고 지금 노란우산 공제가 네네. 이제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뭐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뭐 폐업을 하든가 문을 닫아야 이제 공제 신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아하. 지금도 이것도 기록적인 이제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볼 때 네.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생이나 파산 신청했다는 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산까지 간다 그런 것은 막다른 골목이고 네. 회생은 뭐냐면은 그래도 한번 회생해 보겠다. 네. 이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뭐 거고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 네. 겪고 있거나 하더라도 네. 살려볼 만하다 이런 네. 거잖아요. 이제 한번 살려보겠다. 네. 이런 건데 파산은 더 이상은 아예 내가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기업의 있습니다. 끝인 거죠. 네, 파산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요. 주식시장도 워낙 좋고 경기는 뭐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물 경기, 골목 상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도가 하나의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이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삼중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물가, 네. 그다음에 고금리, 네. 그다음에 고환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삼중고가 지금까지 해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누적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이 점점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한계 기업이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이 기업체 중소기업을 1,000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중소기업 경영 실태, 그다음에 2026년도 경영 계획 조사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응답자의 56.8%가 네. 올해 경영이 어렵다.
그다음에 또 경력난의 주요 원인이 뭔가 이렇게 네. 이제 복수로 물어봤는데 거기서 거의 80%가 네. 이 내수 내수 부진이다. 부진이죠. 예,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경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파산, 회생 이런 폐업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내수 부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답 기업이 1,000곳이더라고요. 네, 1,000곳 그렇습니다. 중에서 56.8%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고 네, 내수 그렇습니다. 부진을 첫 번째로 네, 그렇습니다. 꼽은 거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아주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도 예전만 못하다고도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마 느껴봤을 텐데 네.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을 크리스마스 공이 기분이 안 이야기하더라고요. 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도 많이 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그 대출 연체율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통계에 잡히고 있죠.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데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3분기 말이죠.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일단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한 1,072조로 나타났고요. 네. 자영업자의 전체 연체율은 1.7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대출 연체율이 2.5%인데 여기에 중소기업 연체율이 2.97%로 높게 나타났고요. 네. 또 문제는 여기 보니까 자영업자 중에서 점점 갈수록 그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네, 네.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데 지금 돈을 빌려 쓴 자영업자 중에서 고령자 차주 비중이 31.2%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의 한 100만 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은 아마 고령자들은 거의 마지막 고령자 나이 60대 이상의 이분들이 아마 마지막 일종의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만약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노후가 아주 이제 빈곤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대출 전체가 1,072조라 그러잖아요. 잔액이 그렇습니다. 잔액이 그런데 지금 연체율이 지금 현재 1.76% 지금 9월 말 현재로 9월 말 현재 기업 연체율은 더 높은 거예요. 기업 연체율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네. 여기 기업 연체율도 보면은 이게 중소기업 연체율입니다. 네, 네. 대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기업 연체율은 0.2%밖에 되지 않고요. 네. 중소기업 연체율이 거의 3%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어떤 뭐 업종에 따라서 또 특히 내수 경계에 민감한 업종들이 특히 이제 어렵고 연체율도 높고 이렇게 나타나고 개인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꽤 높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율도 일단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있습니다. 같고요. 아무래도 경기 흐름을 타는 업종에 따라서 연체율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업종으로 보니까 특히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 네. 그다음에 유통업 네. 이런 분야가 사실 그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게 건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업 쪽이 중개업.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적인 측면은 이제 아무래도 건설 이런 시공하는 건설 기업이 될 건데요. 네, 네. 그 기업들도 지금 많이 어렵지만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개업도 지금 사실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자영업자에서 특히 뭐 경기 민감한 이런 부동산, 중개, 외식업, 그다음에 유통업 연체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서 이쪽이 많이 이제 또 폐업도 좀 늘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고환율 또 거시경제 어떤 경기 둔화 같은 거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건설업이 이제 어렵다고 한 지는 꽤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구조조정이 사실 일어났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지방에 주로 기업들이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작은 중소기업들이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은 특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건설업 부실채권 비율이 1.46%라고 하고요. PF 관련 연체율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음식 숙박업, 부동산 이런 쪽에서도 네.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가중되고 있다. 어려움이 네. 가중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을 어떤 경제의 혈맥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혈관처럼 네, 마지막 맞습니다. 끝단까지 쫙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경제의 바닥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산, 회생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또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중소기업을 할 때 네. 이 대표적인 수치가 9988이었습니다. 네. 9988이고 그러니까 기업 수로는 99%인데 네. 고용 비중은 88%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그렇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게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네. 기업 수는 그대로 99%로 있는데 이게 이제 9983이 되더니 이제는 9981 이제 거의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그만큼 중소기업계가 갈수록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러다 보니까 고용 비중을 자꾸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고용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뭐 개인 회생 신청이라든가 파산 신청이라든가 또 연체율 높은 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네. 방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현 정부 금융정책 보면은 이제 생산적 금융 강조하면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줄이고 은행들이 기업 대출 늘려왔는데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정부의 사실은 이제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지원 정책의 가장 주된 것이 뭐냐면 이제 정책 금융 지원이거든요. 네네. 정책 금융 지원인데 이런 정책 금융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책 금융이라는 것은 좀 더 좀 유리한 대출 이자율로 대출을 이제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이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회생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결국은 이 빚이 누적된다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또 요즘 그래야지 뭐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것들에 대한 이 규제가 이제 좀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신용도라든가 담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엔 대출 이자율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그대로 동결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엔 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다시 그러다 보니까 정책 금융 의존도를 조금 높이게 되는데 정책 금융이라는 것은 또 재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무조건 늘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재정은 한정적인 거고 그러니 이제 키울 수 있는 기업은 키우고 뭐라 그러죠? 한계 기업이랄까요? 뭐 쉽게들 뭐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들도 네. 하던데 그런 한계 기업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좀비 기업에 대한 우리가 한번 그 기준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일단은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는 능력이 바로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비율이죠. 네. 그 영업 이익을 이자 비용 나눈 거죠. 네. 나눈 건데 이게 3년 연속으로 1 미만이 계속 3년 연속이 되면 1 미만이면 이자를 다 그렇죠. 내도 영업이익을 그렇죠. 뭐 그거는 까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이자 그러니까요. 비용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런 기업 그런 상태 3년이 간다는 것은 거의 뭐 이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 자료 보면은 지금 9월 말에 좀비 기업 비중이 17.1%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게 뭐 14년 만에 네. 최고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려운 과제를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14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통계 작성 이후에 이후로 최고치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15.5, 16.4, 이제 17.1 이렇게 네. 계속 늘어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한계 기업 중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한계 기업 비중도 7%에 달한다 네. 하니까 네. 이게 고위험이면은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무수익 여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못 갚은 게 뻔한데 계속 네. 그거를 연명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연체율도 대부분이 네. 지금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연체율이 더 높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2금융권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넘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참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책금융 부분들을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사실은 큰 과제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이게 과연 이 좀비 기업이 좀 다시 회생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게 좀비 기업이 뭔가 이 좀비 기업에서 좀 스스로가 이게 탈출해서 다시 이제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정책 지원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하고 네. 정부가 계속 이 부채를 늘어가는 방법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좀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출 정책 외에 그러면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중소기업계가 사실 이제 M&A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계속 판단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경영이 잘못된 거는 나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럼 이걸 경영주가 바뀌게 될 경우는 뭐 좀 기업이 다시 또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어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중소기업 M&A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재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소기업의 재기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재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강화된 어떤 정책을 좀 펼쳐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좀비 기업의 비중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해외는 어떻게 했었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사례 같은 거 있을까요? 해외는 뭐 우리 한국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가장 활발한 국가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아마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중소기업의 정책 메뉴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나라가 아마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해외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비교가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단 조건부 어떤 지원이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소시킨다는 어떤 그런 또 이런 뭐 계획이라든가 이거 하에 준다든가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정부가 뭐 자영업자들 지원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그 대신 고용 유지를 한다든가 네, 이런 네. 강력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1억, 2억 필요한 자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마 우리도 어쨌든 그런 좀 더 정책 지원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좀 더 효과적인 또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좀 개선책이 함께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